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1번입니다. 다음 중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기말 재고액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11번은 재고자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번입니다. 시용 판매를 위해 고객에게 제공된 상품 중 매입 의사 표시가 표시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시용 판매는 뭐예요? 내가 이제 시험작으로 해서 한번 뭐 시식이라고 했을 때 시식을 해보고 내가 괜찮아요 구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죠. 근데 12월 31일자에 내가 의사표현을 안 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판매된 게 아니죠. 판매된 게 아니다 뭐예요? 기말 재고액에 포함시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매입 의사가 표시되지 않았으니 이거는 판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말 재고액에 포함을 해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할부로 판매된 상품입니다. 자, 할부로 판매된 상품은 이제 수익 인식 기준이 뭐죠? 그렇죠. 인도 기준이죠. 인도 기준은 전액 판매를 했을 때 기준을 보는 거고, 만약에 12월 31일자에 할부가 남았는데요. 그러면은 이건 기말 재고에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줘요. 왜요? 이미 다 팔렸기 때문에 솔직히 기말 재고액에서 재고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미 다 팔렸고, 그러다 보니까 12월 말짜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돈 다 못 받았는데요. 그거랑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부로 판매된 상품은 기말 재고에 포함 안 합니다. 이거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운송 중인 상품. 선적지 인도 조건은 매입자 기준이죠. 그래서 매입자 기준은 내가 샀으니 매입자 재고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됩니다. 만약 반대로 이제 도착지 인도 조건이다 그러면은 매출자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위탁 판매 목적으로 반출된 상품 중 수탁자가 현재 보관 중인 부분. 그러니까 위탁 판매 목적으로 이제 반출을 했잖아요. 수탁자가 현재 보관 중인 거예요. 자, 뭐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위탁자 재고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말 재고액에 포함한다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포함할 필요가 없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할부로 판매된 상품.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2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소매제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입, 선출, 소매제고법을 적용하여 추정한 기말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입니다. 선입, 선출, 소매제고법은요. 평균법은 이제 평균법 있고 선입, 선출이 있는데 그러니까 회의관리 1급이니까 그냥 이제 간단하게 할게요. 평균법은 기초를 더해줍니다. 근데 선입선출법은 기초는 제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한식이. 이것만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가율은 본래 이제 기초를 더해주는 게 맞지만 선입선출은 기초를 제외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 3만원에 대한 원가 원래 이제 순이상 순인하율은 매가 쪽이니까 매가 쪽에서 하면 되는데 매가 쪽은 그냥 그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적용해주면 돼요. 이렇게 적용해주면 되고 그러면은 얼마냐면은 50%가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기말재고 자산은 기말재고액은 이제 매가 쪽으로 해당이 돼요. 매가 쪽으로 해서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 이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4에서 6만원 더해서 10만원 빼기 매출 이렇게 해서 빼주면 돼요. 7만원. 그러면은 기말 재고액 얼마? 3만원이 남는 거죠. 이렇게. 팔다가 남은 거니까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3만원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이율하고 기말 재고에 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말 재고액에서 곱하기 원가 이율 얼마냐면은 50%만큼 하면은 원가 쪽에 기말 재고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5,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3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원가 흐름 과정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면 매출 원가가 현행 원가의 근사치로 표시하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3번에 선입선출법은 그 기말 재고액이 어디에 남냐면은, 그러니까 기초부터 먼저 출고시켜다 보면은 기말에 있는 재고가 남게 돼요. 기말 재고액이 최근 구입 시점에서 남게 돼요. 기말 재고액은 최근 구입 시점에서. 그래서 매출 원가가 현행 원가의 근사치로 표시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초부터 나가다 보면은 기말 재고액은 최근에 구입한 게 남게 돼요. 근데 매출 원가는 현행 원가의 근사치로까지 표시되지 않아요. 왜냐? 기말 재고액은 최근 거고, 그 다음 매출 원가는 기초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출고가 돼 있으니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이 어떻게 돼요? 잘 맞아 안 들어가요? 이게 단점 중에 하나죠. 선의선출법은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이 잘 안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행 원가의 근사치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후의선출법이라면은 현행 원가의 근사치로 표시되는 게 맞죠. 수익과 비용이 대응 원칙에 의해서 잘 맞아 들어가니까. 근데 선입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재고를 먼저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행 원가하고는 사실상 그렇게 맞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선입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관계없이 다시 할게요. 자, 2번입니다. 호의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관계없이 매입의 역순으로 재고 항목이 판매된다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최근에 구입한 게 이제 출고가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은 또 잘 맞아요. 일치하는 편이고, 그래서 현행 원가랑 이제 매출 원가랑 근사치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최근에 구입한 걸 먼저 내보내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단점은 뭐예요? 악성 재고가 계속 남게 나와.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온 거를 먼저 나가다 보면은 악성 재고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역순으로 재고 항목이 판매된다 라고 했을 때 최근에 구입한 게 먼저 나가는 방법,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이나 주문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개별법으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상호 교환이 될 수 없는 재고가 이게 뭐냐면은 희소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가 되죠. 이런 의미죠. 이런 경우에는 개별법을 적용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제일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중고차죠. 중고차는 여러분들 그거 아시다시피 만약에 그랜저가 있다고 쳐요. 똑같은 2024년도식 그랜저가 이제 매물이 세대가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세대가 똑같냐? 라고 했을 때는 남자들은 알 거죠. 아니죠. 뭐 때문에? 거기에 안에 있는 옵션들 때문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통풍 시트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기능 있고 무슨 기능이 다 있는데 이 차는 그 기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전방에 경보기가 없다, 옆으로 지나가는 경보기가 없다,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교환하려고 해도 교환이 안 돼요. 그래서 상호 교환이 될 수 없는 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고차인 경우에는 개별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평균법은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게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왜 아니라고 했었죠? 기말재고액은 최근 구입한 게 남는 거죠. 최근 구입한 게 현행 원가의 근사치가 나오는 게 맞는데 매출 원가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기초재고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이 그게 맞지가 않는 거. 그래서 현행 원가의 근사치로 표시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4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중 인식할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매출원가입니다. 자, 봅시다. 결산 조정 전 장부상 매출원가 550만원.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거는 이제 매출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가성이 있는 재고자산 감모손실. 이것도 매출원가 포함이죠. 그 다음에 원가성이 없는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기말 재고액에서는 빼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라고 하면은 자, 14번의 답. 자, 2번이 됩니다. 자, 600만원이 돼요. 근데 매출원가를 계산하면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당연히 차감 대상이긴 하지만 포함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외만 시켜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원가에 포함된 이 두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60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5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상품과 관련된 2021년 말 자료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말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일단은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두 개 다 들어가 있어요.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수량 차이 쪽으로 보면 되고요. 오른쪽에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이제 자산의 가치 이거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이 두 개 실제 수량과 장부상 수량의 차이 몇 개예요? 20개 차이 나죠. 20개 차이 나는 부분에 단위당 원가 1100원만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22,000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자, 평가 손실은 어떻게 돼요? 원가 금액과 시가 금액이 어느 게 더 커야 돼요? 원가 금액이 더 커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시가 금액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2,000원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기말 재고액은 얼마가 돼요? 그러면은 그렇죠. 200개 곱하기 1100원. 그래서 얼마냐면은 22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말 재고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번에 답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00원은 기말 재고액에 포함시켜주면 안 돼요. 정상적인지 비정상인지 얘기가 없을 때는 그냥 비정상 쪽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22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6번입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채무증권 중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유가증권은 매도가는 증권으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유가증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모든이라고 했으면은 사실상 이거는 다 틀려요. 그래서 16번에 대한 부분은 유가증권이라고 하면은 채무증권도 있고 지분증권이 있는데, 근데 현재 지금 설명한 부분은 채무증권이거든요. 근데 만기 보유증권까지 분류되지 않은 모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매도가는 증권으로 분류되는 거는 맞는데 문제가 표현이 좀 잘못됐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모든 유가증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매도하는 증권, 지분법 적용처 주식, 단기매매 증권 이런 부분도 좀 있죠. 근데 사실 모든이라고 하는 부분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지분증권을 취득하여 피투자 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유의적인 행사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예요. 지분증권을. 그럼 이거는 뭐예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죠.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매도하는 증권으로 분류된 지분증권을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 변경한다. 그러니까 매도하는 증권으로 분류된 지분 증권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장기 투자 쪽으로 해당하는 거죠. 근데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 변경한다. 뭐 분류 변경해도 사실상 상관은 없는데, 근데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하면은 매도하는 증권도 유동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단기매매 증권을 바꿀 필요는 없죠. 단기매매 증권은 시장성 있는 주식만 해당이 돼요. 근데 만약에 매도하는 증권이 비상장이다 이럴 때는 단기매매 증권 못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상 매도하는 증권을 그냥 유동자산으로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분류 변경은 의무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3번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실제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은 매도한 증권을 분류한다. 맞아요, 틀려요? 요거 다 아시죠? 만기까지 적극적인 보유 의도다 그러면은 뭐예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옳은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7번입니다. 2021년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3일이 단기 중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서울 주식과 부산 주식의 시가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 시 동유가증권에 대한 평가가 주식회사 3일에 손익계산서에 단기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시가를 공정가치로 보며 모든 주식은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된다고 가정합니다. 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매도가능 증권입니다. 예, 모든 주식 매도가능 증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단기 영향에 미치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뭐 처분했나요? 안 했죠. 처분 안 했죠. 그럼 처분 손익이 없죠. 처분 손익은 영업의 손익이에요. 평가하나요? 하죠. 평가인 경우에 이제 평가 손익 어디로 분류돼요? 매도한 증권은? 그렇죠. 자본으로 분류되죠. 사실 이거는 계산할 의미가 없어요. 매도하는 증권은 평가로 했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거 60만원 이익인데요. 20만원 손실인데요. 40만원 이익인데요. 1번인데요. 이러면 아니에요. 왜? 만약에 이 문제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정답은 1번인데 모든 주식은 매도하는 증권이에요. 매도하는 증권의 평가가 어디로 분류되는지 이거를 알아야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손익을 했을 때 자본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럼 손익에 대한 부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뭐예요? 금액이 있어 없어요? 없죠. 0원이죠. 영향 있어 없어요?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8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3일이 용산의 주식에 대하여 2021년 말 인식할 매도하는 증권 손상 차손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문제 한번 보죠. 주식회사 3일은 2020년 1월 1일 주식회사 용산의 주식 매도하는 증권입니다. 300만원에 취득을 했고 2020년 말에 주식회사에 대한 공정가치는 430만원입니다. 자, 2021년 중 주식회사 용산은 거래은행으로부터 계좌거래 정지 처분을 당하게 되어 주식의 회수 가능 금액은 90만원으로 평가됩니다. 자, 이 부분은 매도하는 증권입니다. 매도하는 증권은 꼭 알아야 되는 게 자본을 꼭 상계 처리 꼭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잘 기억해주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는 내가 300만원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430만원만큼 가치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 있는 금액 130만원이 뭐예요? 평가이익이 되는 거죠.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 이거는 자본으로 분류가 돼요. 자, 자본으로 분류가 되면서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1월 1일자 기초금액이 얼마냐면은 430만원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거래 정지 처분을 당했어요. 거래 정지 처분을 당했어요. 그래서 회수 가능성은 얼마냐면은 90만원까지예요. 그러면은 가치가 얼마 내려간 거예요? 340만원만큼의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손상입니다. 손상 차손이에요. 이게 받을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사실상 이제 큰 타격이 좀 심하죠, 지금. 340만원만큼의 손상 차손이 일어나요. 근데 답은 4번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매도하는 증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평가 손익을 상계 처리하셔야 돼요. 상계 처리를 해서 모든 잔액을 0으로 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입을 해서 1번과 2번은 분개하자면 단 것 같아요. 차변에 투자자산 손상자손입니다. 자, 그럼 340 다 넣냐? 아니죠. 평가 손익이 있으면은 평가 손익부터 먼저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 130만원만큼 없애줍니다. 그 다음에 가치가 떨어진 매도하는 증권은 얼마예요? 그렇죠. 340만원만큼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 얼마예요? 투자자산 손상자손 21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번의 답은 몇 번으로 보면 돼요? 손상차손은 그렇죠. 340만원 중에 이제 평가 이익이 있을 경우 이제 아까 130만원만큼 이제 상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손상 금액 얼마? 210만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평가 손익의 상계 처리를 꼭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9번입니다. 다음 중 채무증권의 분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분류 변경입니다. 자, 1번입니다. 매도가는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 변경할 수 있다. 가능해야 안 돼요? 가능합니다. 회의관리 2급 기본서에는 제가 이 책을 실어놨습니다. 근데 회의관리 1급에도 이 책을 실어놓을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만기 보유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 변경할 수 있다. 이거는 서로가 가능해요. 서로가 이제 분류 변경이 다 가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 3번. 단기 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그러니까 상장 주식이 이제 비상장 주식으로 바뀌면서 매도하는 증권을 분류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4번. 채무증권을 분류 변경할 때에는 재분류일 현재 장부금액으로 재분류한다. 19번의 답은 4번인데 그 분류 변경을 할 때 재분류일 현재 장부금액으로 재분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분류할 때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분류 변경이 만약에 매도하는 증권이라고 하면은 매도하는 증권에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만기보유 증권으로 할 때 그러한 이제 평가에 대한 평가 손익을 다 상계 처리한 후에 이제 변경을, 그러니까 금액을 맞춰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기보유 증권에서 이제 매도하는 증권으로 바꿔줄 때는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유효이자율법, 그러니까 삼각공과죠. 유효이자율법을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장부금액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분류 현재 장부금액으로 재분류를 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변경할 때 그 변경했는 이제 그런 금액도 맞추어 감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책으로 봐서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아는 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0번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형태가 있는 자산. 그러니까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유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을 말한다. 당연히 맞죠, 이거는. 그 다음 3번. 유형자산 항목 중에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그 외에 하나 더 있죠. 뭐예요? 토지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돼 있으면은 뭐 맞겠지만 건설 중인 자산도 상각하지 않는 거는 또 똑같이 맞으니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유형자산의 인식 시점 이후 측정 방법으로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 하나의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각각의 유형자산에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본래는 이제 그 IFRS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이제 회계 정책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각각이냐? 각각은 아니고, 그러니까 또 방법을 했을 때는 그 IFRS 책에 보면 똑같은 방법을 적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항할 건 재평가 모형이다. 그럼 재평가 모형으로 하고 이항할 건 원가 모형이다. 그럼 원가 모형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